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윌비스 1월 경찰학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80점 이상 정도면 괜찮게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85점 이상이면 잘 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들은 많이 어렵다기보다 한 5문제, 6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을 바꿔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의 목적은 쉬운 부분들은 기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했고 5, 6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난이도 상해 문제 5개, 6개 정도 있다. 그리고 거기서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기존에 틀리게 내지 않는 부분, 바꿔내지 않는 부분들을 바꿔냈다.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해설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해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경찰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보시죠.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 이게 키워드죠. 자, 이 분야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확립시킨 계기가 된 판결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맞죠? 그리고 연도도 1882년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2번 미란다 판결은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접견 교통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판결이다. 2번도 틀린 거 없습니다. 맞고요. 자, 3번이 틀린 거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에스코베도 판결은 우리가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해서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거죠.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죠.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침해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거죠. 그래서 1번은 일단 3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요. 위법 수집증과 배제 법칙이 확립된 판결은 여러분 매 판결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블랑코 판결. 아시다시피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했죠.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래는 행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관할이 나중에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판결.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4번에서 국가배상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국가배상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그래서 일단 1번, 2번, 4번 맞고요. 3번이 틀린 거다. 자,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2번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박스로 냈긴 냈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기억본 보시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구별, 구분 이런 표현 나오면 어느 나라 나온다고 했어요? 프랑스 나온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자, 그래서 일단 기억본에 보시면 독일이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유래한 겁니다. 자, 틀렸고요. 그리고 뒷부분 보호되는 법익 요거 체크해야 되죠. 보호되는 법익에 따라 고등경찰과 보통경찰로 구분한다. 자, 기억번 틀렸고요. 자, 니은번 보시면 일단 니은번은 요게 있죠. 우리 협의의 행정경찰이 아니라 2번은 광의의 행정경찰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경찰은 광의라는 말은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하죠. 그래서 목적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고 삼권 분립에 따른 구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협의가 아니라 광의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 일단 틀렸고요. 뒤에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목적과 임무, 그 다음에 삼권 분립 이런 부분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도 조심하셔야 되는 건 프랑스 체크 잘 해놓으시고요. 독일이라고 또 틀리게 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평시경찰하고 비상경찰은 위의 정도 및 담당 기관에 따른 분류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 맞죠? 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죠? 강제력 사용 유무에 따른 구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해당하고 방범순찰은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뒷부분도 틀린 거 없네요. 자, 디귿 리을 맞고요. 그 다음 이제 미음 봅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 그렇죠. 이거네요.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이다. 책임이나 권한이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세 가지가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쉽고요. 그다음에 3번도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일단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본다면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보시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한다. 자, 근데 위험은 현실화 여부에 따라. 자, 3번 보시면 되겠죠, 여기? 3번은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위험의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위험의 인식에 따라서 인식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외관적 위험과 그리고 위험 혐의와 자, 그리고 마지막 오상 위험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리고 이 오상 위험은 다른 말로 조심해야 될 게 추정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이 추정적이란 표현과 추상적이란 표현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되죠. 바꿔내는 거. 여기 보면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위험의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로 구분한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경찰은 개인의 그 권리와 법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에서 인정되는 사적인 권리 확보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엔 경찰은 보충적 보호만 인정이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정적 보호만 인정이 된다. 같은 말입니다. 2번 틀린 거 없어요. 자, 3번 공공안녕의 제1요소는 여러분 알다시피 법질서의 불가침성이죠.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불가침이 아니라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의 추상적 위험의 경우에도 여러분 사실적 관점에서의 위험에 대한 예측까지는 필요합니다.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만으로는 안 되죠. 1번, 3번, 4번 틀렸고 2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자, 3번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4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1번, 2번, 4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3번은 제가 일부러 틀리게 된 게 이게 작년 10월 31일부로 개정이 된 부분이죠. 그거를 좀 확인하시라고 낸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개정된 사항을 몰랐던 분들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고 알고 계셨던 분들은 또 의외로 쉬웠을 수도 있어요. 자, 인권보호규칙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골라봅시다. 1번에 보시면 인권위원회는 자 여기 4번 한번 볼게요. 인권위는 제가 수업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자문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4번에 인권위는 자문기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심의의결기관이다 이렇게 오답으로 많이 내죠. 그럼 말 그대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문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나 강제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인권위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왜? 자문기관이니까. 맞는 표현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오답으로 내면 안 되는 게 뭐죠? 명령이나 강제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견, 표명이나 권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뭐는 안 된다? 명령하고 이런 표현들,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정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거 체크 잘 하셔야 되죠. 최근에도 나왔고요. 이런 거 3명이라고 하지 않죠? 항상 기본 이론 시간에도 제가 강조합니다. 이런 거 3분의 1 나오는 거 3명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맞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을 해요. 자, 3번 중요하죠. 이거 별표를 꼭 해놓으시고 개정된 부분이니까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일시적인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예전에는 위촉일자가 빠른 순이었어요. 민간위원이니까 일단 위촉일자가 빠른 순이었고 만약에 아니면 그 다음은 연장자 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이 되게끔 됐어요. 이 개정된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순, 위촉일자가 빠른 순, 그 다음에 연장자 순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명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번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은 항상 우리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인지 기각해야 되는 사유인지 요거를 좀 구분해야 되겠죠. 4번은 별다른 설명 안 드리더라도 진정을 취소한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진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을 기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각하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안 받아줘도 되는 거죠, 입구에서.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4번은 3번에 중점을 두시고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경찰과 윤리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근데 특히 2번 지문이 틀렸는데 2번 지문에서 그 틀리게 내는 포인트를 찾았어야 돼요. 자, 1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이에요. 크라임 파이터 모델인데 이거는 경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시킨다는 거. 범죄와 싸우는 걸로 범인 잡는 걸로 명확하게 인식시켜서 전문직화, 즉 전문가가 되는 데는 기여하지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 흑백 논리, 우리 경찰은 무조건 선이고 그다음에 아니면 범죄자는 무조건 악이다. 이런 흑백 논리에 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요. 1번은 틀린 거 없네요. 자, 2번 바람직한 경찰 역할 모델과 관련해서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죠. 그리고 서비스 봉사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틀린 거잖아요. 전통적 경찰 활동이 아니죠. 어쨌든 이 치안 서비스 제공자 모델은 전통적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 경찰 활동 모델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전통적인 경찰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에 아시다시피 윤리강령의 순서, 우리 윤리, 세, 헌서 이 순서죠. 요거는 틀렸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서 최소주의 위험이 있어요. 자, 내용은 맞습니다. 이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서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 이게 최소주의 위험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 다음 이제 6번은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학자 이름 바꿔낸 거거든요. 1번에 클라이디 학자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고발론입니다. 이거 예전에 간부시험에 외부 고발론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문제를 공표하기 전에 조직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봤었죠. 1번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부에 공표하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셔먼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맞죠? 학자 이름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포인트가 뒤에 있네요. 부패에 해당하는이 아니라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이런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 2번 틀린 거 없습니다. 자, 3번 학자 이름 조심하시면 되겠죠. 우리 구조 원인 가설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자, 구조 원인 가설에는요. 학자 이름 자, 바커, 로버, 니더우퍼. 그래서 이렇게 외우죠. 바구니로 이렇게도 암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건 여기는 펠드버그가 빠져야 되죠. 니더우퍼가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3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4번 델라트르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에서 큰 부패로 이어지는 건 경찰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걸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작은 호의를 금지한 사람이죠. 맞는 질문이에요. 펠드버그가 긍정론자죠. 작은 호의는 받아도 괜찮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주는 형성제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론의 입장을 피고 있는 사람이 펠드버그고 나머지 델라트르, 셔먼, 전보 이런 사람들 금지론자입니다. 3번 틀렸고요. 자, 7번의 행동강령 보시면요. 요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난이도 아마 상급일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특히 1번하고 2번은 기존에 기출해서 틀리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부분을 틀리게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처음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출해서 보던 논점이 아닌데? 그러려고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기출하고 똑같이 내면, 물론 기출이 중요한, 우리 시험에 중요한 자료고,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문항이지만, 기출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1번하고 2번을 좀 다르게 문제를 출제해 봤어요. 자, 1번 보시면요. 수사 단속이 대상이 되는 업소죠. 이건 제가 기본 이론 때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할게요. 자, 일단 경찰청장, 시도청장, 서장이라고 돼 있는데 시도청장하고 서장을 빼줘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지정하는 업소라고 돼 있어요. 유형의 업소. 예를 들어서 지금 업소 같은 것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는 업소입니다.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소예요. 왜 그런지. 자, 여러분 시도청장, 서장, 예를 들어서 서장이 지정할 수 있게끔 해버리면 어때요? 지정하는 업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어요? 한 260여 개 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일단 업소 같은 걸 지정하는 건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항상 제가 수업 때 경찰청장 나오는 건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청장이 주어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그런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일률적으로 딱 지정해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네요. 공적, 사적으로 만약에 접촉을 했다면 누구한테? 역시 누가 정해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죠. 그래서 시도청장과 서장이 빠져야 됩니다. 1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2번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법조문 공부할 때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해도 중요해. 그래서 유관단체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서 경찰관한테 금품을 제공했어요. 그럼 유관단체에서 이렇게 금품을 제공했으면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여기 소속 기관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행동강령 책임관이라고 해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행동강령 책임관은 해당 유관단체 운영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자, 여기를 헷갈리면 괄호로 묶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소속 기관장에게 유관단체원의 해촉 동그라미 쳐봅니다.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해야 돼요. 그럼 유관단체원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행동강령 책임관이 아니에요. 소속 기관장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가 항상 상담 받아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를 바꾼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행동강령 책임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실제로 해촉과 같은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이걸 바꾼 적은 없어요, 시험에. 그래서 1번, 2번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 나오면 항상 어디입니까? 소속 기관장이 아니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땐 사후에 신고하는 거. 3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4번도 조심하실 거는 딱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례금, 초과 사례금 받았으면 안날로부터 2일, 맞죠? 요거는 2일은 맞는데 제가 제공자랑 소속 기관장을 바꾼 거예요. 항상 신고는 소속 기관장한테, 그리고 반환은 누구한테? 돈을 준 제공자한테 지체 없이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주어 2개 바꾼 거예요. 제공자와 소속 기관장 바꾼 겁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고 제공자한테 반환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 8번은 이해충돌방지법인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있죠. 일단 신고는 전부 다 14일이다. 그리고 무엇을 제출해라 하면 30일이다. 자, 그리고 몇 년 나오는 것 중에 고위공직자의 민간업무 활동 내역, 그 다음에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라 그랬죠. 요것만 3년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2년으로 가자고 했었죠. 자,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 절반은 풀린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목적이에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죠. 1번 틀리게 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최근 2년 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내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 이 2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다 2년이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 건 맞죠?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단체는 직무 관련자. 3번 맞고요. 그럼 이제 4번이 틀렸다는 건데 빨리 찾아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마지막에서 2번째 줄이에요. 일단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돼 있잖아요. 신고 동그라미 주시면 되잖아요. 신고 뭐라 그랬어요? 신고는 14일이라고 했잖아요.
날짜 일단 틀린 거예요. 이거 먼저 빨리 확인을 하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아시는 내용이지만 서면 동그라미 잘 쳐놓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회피 신청 하여야죠. 하여야도 동그라미 한 번 더 쳐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조금 딥하긴 한데, 그 직무 관련자에는 직무 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포함 동그라미. 여기도 틀리게 될 수 있는 출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경찰학은 항상 꼼꼼하게 조심조심 짚어볼 수 있는 부분 다 빨리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하셔야 돼요. 물론 뭐 형사법, 헌법 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하겠죠. 경찰학을 나중에 푸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그만큼 많이 익숙해지시고 어디를 틀리게 되는지를 빨리 체크하고 찾아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자, 4번은 일단 날짜 30일을 14일로 고쳐야 돼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범죄 원인에 관한 학설이죠. 범죄학인데 1번 쉬워요. 사이키스, 중화기술이론, 마짜하고 사이키스가 주장했죠.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서덜랜드 학자 중요하죠. 분화적 접촉이론. 그리고 조심하실 건 뒤에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다. 나쁜 친구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다. 그건 당연하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거예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얘네들은 범죄의 유전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로 보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깜빵에 가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치료하고 갱생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설 많이 지어야 되니까 비용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 특별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일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 예방을 일반 예방이라고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이 틀렸고요. 4번 뒤르켐이 주장한 아노미. 정의 맞죠? 사회 규범이 붕괴돼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 3번 어렵지 않습니다. 9번은 쉬운 문제예요. 자, 10번도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보시면 마짜 사이크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맞아요. 1번. 그 다음에 2번 허쉬가 주장한 사회적 유대 이론. 사회 유대가 약화돼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회의 결속은 4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이거 헷갈리니까 두 문자 써서 외워도 돼요. 애참 전신. 즉 신념이 들어가야죠. 기회가 아니라 신념입니다. 10번은. 그래서 그거 고쳐주시면 되겠고. 2번 틀렸고요. 자, 3번 낙인 이론은 항상 학자 이름 정도는 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탄넨바움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3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코헨이 주장한 하류계층 청소년이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하위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코헨이 주장한 거 맞죠? 4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2번 틀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특히 2번은 기출된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봅시다. 맨델존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의 중점을 두고 연구한 맨델존에 대한 내용인데, 자, 1번 몰라도 괜찮고요.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단 읽어보면요. 맨델존은 1940년대 강간 피해자 연구를 통해서 범죄 피해자 유형론을 제시했고요. 이런 거 크게 틀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자, 2번 이 맨델존이 이 범죄 피해자 유형론에서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우리 그 11번에 보시면 이번에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해자와 같은 정도. 같은 정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가 쌤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쌤쌤. 즉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촉탁살인에 의한 피해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찾아야죠. 지금 그 내용은 뭐냐면요.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해자보다 더 큰 피해가 있는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겠고요. 해설에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무지에 의한 낙태 이상, 무지 동그라미. 조금이라도 몰랐다는 것은 조금 있다, 책임이. 항상 이렇게 강조해 드렸고요. 4번 나왔네요. 영아 살해죄 영아라던가 약취 유인된 유아. 이런 사람들은 완전 책임이 없는 피해자죠. 없는 애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고요. 네, 11번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2번에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 문장이 그 문장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조금 잘 살펴볼게요. 1번에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에 현장 경찰관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중점을 두셨어야 돼요. 현장 경찰관이 자유재량에 따라 범죄 분석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 문제지향적 활동에 대한 표현 맞아요. 자, 2번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은 소규모 지역 공동체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자, 요게 키워드 단어가 될 수 있겠네요. 상호 감시 밑줄. 요게 키워드예요. 이웃이 이웃을 서로 감시하는, 그래서 치안을 유지하는 이웃지향적 활동에 대한 내용이죠, 2번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시면 전략지향적 활동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전통적 경찰을 활동과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혹은 이용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전통적인 경찰 활동과 절차를 통해. 이걸 보시면 전략지향적 활동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증거 기반 활동은 두 번째 줄 과학적,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밑줄 이런 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2번은 이웃지향적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3번은 한국경찰의 역사인데요. 박스 돼 있지만 어렵진 않아요. 가번에 보시면 한국경찰이 조직법적, 작용법적 근거를 가지고 근대적인 경찰로 태어나게 된 직접 계기가 됐던 거 가보개혁 혹은 가보경장. 가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1895 내부관제, 1896 지방경찰 규칙 이것만 암기하고 계셨어도 맞출 수 있는 지문입니다. 나번 맞아요. 그 다음에 다번에 한국의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있죠? 우리 그 순서 암기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가 있죠? 처음에 취극서라는 거 있었죠? 13번에 보시면 처음에 취극서,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한일협정, 그다음에 사법, 감옥 업무 위탁, 그리고 마지막 위탁에 관한 각서. 요 순서죠? 그래서 답번도 맞고요. 이때 이제 우리 경찰권이 완전히 일본에 넘어가게 됩니다. 라번 틀렸어요. 좌우 포도청을 통합해서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관이 아니죠? 경무사를 두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경무관이 아니라 경무사고요. 그리고 경무청은 이때 광범위한 임무 담당했죠. 자, 라번 틀렸고 마번 지문 보시면 경무청은 최초의 법무화문 소속으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법무화문 소속이었다가 항상 내무화문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은 알다시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밥원도 좀 조심하실 게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이죠. 규칙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리고 위경죄 직결례를 혼합해서 우리나라의 최초 경찰 작용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경찰 장정을 만든 거죠. 일본은 규칙, 우리나라는 장정. 그래서 거기 경부관제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라마바 3개가 틀렸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영국경찰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경찰에 대한 그 뭐 3원체제라던가 4원체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찰과 경찰의 권한, 이런 것보다 조금 딥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 몇 개가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헨리 필딩 법관이 3가지 만들었죠. 절기도. 절도체포대, 기마순찰대, 도보순찰대. 요거 만든 거 맞고요. 수업 때 다 언급해드렸어요. 그리고 2번 보시면 2번이 이거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범죄 정보국이 만들어져요. NCIS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이 정보국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I가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범죄 수사국이 됩니다. I가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 소카 이렇게 순서로 바뀌어가죠. 조심하라고 했었어요. I 이게 빠진다고요.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순서 잘 보시면 되죠. 거기 국립범죄정보국이 먼저 나와야 되고 NCIS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범죄수사국 NCS가 돼야 되죠.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출된 부분이에요. 옛날에. 자, 3번 북아일랜드. 영국은 알다시피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4개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서 북아일랜드는 어때요? 종교전쟁, 테러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취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국가경찰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었죠. 3번 맞고요. 4번에 전통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취하고 있고 영국은요.
그리고 영국 경찰관은 독립된 공무 수행자로서 단독 관청의 지위를 갖습니다. 4번 맞아요. 자,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영국 경찰은 여러분 역사도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 요 지문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보면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데 판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들이 있죠. 자, 1번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의 주치 상태로 자, 포인트는 이거네요. 배기량 125cc 이륜 자동차죠. 여러분 알다시피 125cc의 이륜차는 125cc 이하라는 뜻도 되는 거죠? 125cc 이하잖아요. 자, 이거는 뭡니까? 알다시피 원동기 얘기하는 거죠. 원동기는 모든 면허로 운전 가능하죠? 모든 면허로 운전 가능하니까 자, 읽어봅시다. 뒤에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종 대형, 보통, 그 다음에 1종 특수, 2종 소형 이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게 아니라는 판례죠. 그래서 1번 일단은 틀렸고요. 자, 2번은 실내보호 원칙과 관련된 판례. 병무청에 있는 총무과 민원팀장이 불과한 공무원이에요. 이분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한 것을 신뢰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우리가 뭐 군대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몇 등급 받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의 말을 신뢰한 건 누구 잘못이에요? 개인의 잘못입니다. 이런 개인의 잘못까지 국가가 신뢰를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2번 중요한 판례고요. 자, 3번도 중요하네요.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 자, 핵심 단어는 입주민이 이용하는 이거예요. 이건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3번 맞고요. 자, 4번 중요하죠. 이 적정통보 판례는 이 4번 판례도 있지만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자, 그 판례 있죠? 그거랑 비교 항상 하셔야 돼요. 자, 4번 봅시다. 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죠. 여러분 적정통보는 뭐라 그랬죠? 적합하다는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적정통보가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에요. 거기 체크를 해두시고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허가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폐기물 처리업하려면 트럭도 사야 돼.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허가 요건 갖춰서 신청했죠. 그런데 관할관청에서 된 이유가 가관이죠. 다수의 청소업자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 말은 고상하게 썼지만 업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돈을 써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점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수의 청소업자 난립으로 허가 못 해주겠다. 이건 공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허가 신청한 건 내 개인의 이익 침해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공익과 이익은 항상 비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내 개인의 사익 침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4번. 그래서 1번이 틀린 거니까 이 판례들은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6번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죠.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자, 1번 틀렸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위원장 및 5명은 비상임, 1명은 상임으로. 여기까지 틀린 거 없죠? 그러나 이 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위원장은 정무직이라고 해 있는데 제가 법령 특강에서 그 다음에 이론 수업 때도 말씀드려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자, 우리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임위원하고요. 그 다음에 정무직 나오는 거 또 하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무직이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 두 개 바꿔낸다고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여기는 상임위원은 정무직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죠? 그리고 위원회 임기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니까 맞는 거예요. 자, 3번에 위원이 이제 중대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지 않죠. 3번도 맞잖아요. 웬만하면 안 잘리고요. 그다음에 4번 행안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할 때는 항상 행안부 장관 주어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의를 요구할 땐 의결한 날 조심해야죠. 그리고 10일 주의하셔야 되겠고,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원장은 제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를 받은 날 맞고요. 그다음에 7일 맞고요. 다시 의결하여야 하는,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17번도요. 뭐 어렵지 않아요. 1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라던가 이런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땐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이 있죠. 직접 주의 명령할 수 있죠. 우리 제주자치의 자치경찰 공무원 포함해서요. 1번 틀린 거 없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요거 항상 체크 잘 해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하는 공무원을 직접 지휘 명령하려는 사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통보해야 되겠죠. 맞아요. 2번도. 자, 3번도요. 수사사무는 원래 개별사건 수사에 대해서 청장이 개입할 수 없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는데, 자, 어떤 경우 있다라 그랬죠. 우리 세 가지 사유 기억하시죠. 긴급하고 중요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필요가 있을 때, 긴중통, 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마지막 줄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자, 요거 중요하죠. 요거 직접이라고 해서 오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개별사건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럼 4번이 틀렸다는 건데, 경찰청장은 개별사건 수사에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여러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니죠. 우리 경찰청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경찰위원회에다가 통보해야 되겠죠. 원래 청장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가 아닌 걸 개입하는 거니까 심의의결기구인 혹은 견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4번은 그래서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8번 위임 대리 대결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문장은 길어요. 근데 요거를 지문으로 넣은 이유는 요 한 문제로 위임과 대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넣는 겁니다. 길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1번의 권한의 위임 보시면 위임 알다시피 권한의 귀속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받는 수임기관은 자기 명예와 자기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임관청 자신이 책임도 지는 거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면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을 시킬 때 일을 시킨 사람이 돈을 줘야 돼요. 위임자 부담 원칙 1번 맞고요. 2번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 동그라미 2개 다 쳐야 되죠.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리고 위임기관의 취소 정지가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2군데 조심하셔야 돼요. 위법, 부당, 취소 정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뒷부분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죠.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맡겼으면 알아서 하게끔 놔둬야지 할 때마다 승인받아라, 협의해라, 요건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의 권한의 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 임의대리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복대리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한의 일부만 가능하죠. 근데 이와 반대로 그리고 밑에도 있네요. 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가능하죠. 그러나 법정대리는 항상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고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리에 없으니까 대리자가 권한의 전부를 다 해야 되겠고, 그리고 복대리 허용되죠? 너무 직무가 많아요. 이 사람이 할 직무가. 그러니까 복대리를 허용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죠. 그 사람이 자리에 없으니까 대리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어요. 다 맞잖아요. 3번. 자, 그리고 4번의 대결과 위임 정결. 자, 이게 이제 일반 위임과 다른 부분이죠. 권한 자체의 귀속 변경이 없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땐 그냥 원래 본래 명의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내부적 사실 행위죠. 외부에서 봤을 때요. 그래서 귀속 변동을 가져오는 권한의 위임과는 구별됩니다.
여기 1번, 3번, 4번 다 맞고요. 2번 틀렸어요. 자,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이제 19번도 임용권자 기본적인 내용이죠. 틀리면 안 되죠, 이것도. 자, 항상 임용영상의 임용권자에 대한 설명이냐, 경찰 공무원법상의 임용권자에 대한 설명이냐, 항상 그거 먼저 문제 잘 보고 들어가세요. 그럼 법을 묻고 있어요. 자, 1번에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은 청장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임용한다. 맞는 거고요. 추천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제가 경찰 공무원 법상의 임용권을 묻는 거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럼 빨리 어딜 가서 보라 그랬죠? 맨 마지막 줄에. 위임한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자, 우리 법으로 부르면 우리 법상에서는 항상 재량상으로 폭넓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위 법령에서는 단정적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물론 임용령에서도 위임할 수 있다 나오는 게 두 군데 있지만 여기 법에서는 항상 위임할 수 있다. 이걸 먼저 체크를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뒤에 시도 청장에게 위임한다가 아니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줄 조심하실 건 권한의 항상 일부죠. 위임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하는 것이다. 자, 3번 경정 이하의 임용권 누가 행사해요? 경찰청장이 행사하는 건 맞죠? 그러나 경정권 중에서 신승면, 신규 채용 승진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 3번 맞습니다. 자, 4번 총경의 전휴직 강정복. 이거는 경찰청장이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조심하실 거 직위해제 밑줄 꼭 그어놓으시고 자, 두 문자만 따다 보면 또 그것도 위험해요. 틀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주의하실 게 직위해제라는 표현 대신에 직권 면직이라고 오답으로 살짝 틀리게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항상 잘 꼼꼼하게 보십시오. 경찰학은 디테일해야 돼요. 대충 보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직위해제가 맞는 겁니다. 직권 면직이 아니라 그것도 항상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0번도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자, 징계와 관련된 겁니다. 1번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정직 처분 받은 자는 신분은 보유하잖아요. 그렇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중징계는 알다시피 보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을 감하는 거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그 징계심의 대상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요. 위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2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눈에 보여요. 두 번째 줄에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 받았다면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는 거죠. 반드시. 뒤에 할 수 있다가 틀린 거고요. 자, 4번이 맞는 거겠네요. 지금 청장이 임용권을 일부를 위임을 하죠. 그때 여러분 위임이란 것은 뭐죠? 아, 그래. 우리가 책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권한까지 넘어가는 거니까 이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도 위임받은 자를 피고로 하는 것 4번 맞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승진이에요. 이것도 쉽잖아요. 어려운 거 안 냈어요.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어려운 거. 자, 승진 옳지 않은 것은 승진 방법에는 시험 승진, 심사 승진, 특별 승진, 근속 승진 있죠. 맞아요. 1번. 그리고 2번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정까지 맞습니다. 자, 3번 일정 기간 근무하면 승진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감까지 승진할 수 있죠. 이게 틀렸네요. 근속 승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알잖아요, 여러분. 순경부터 1111223 맞고요. 4번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22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의 유형, 작용 유형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경찰 허가는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 요건에 불과하다. 맞는 거죠? 허가가 있으면 적법하고 아니면 위법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법상의 그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유효하죠. 사법상의 행위는. 그래서 적법 요건은 맞지만 유효 요건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2번은 하자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22번 문제 보시면 하자의 승계에서 승계 인정하는 판례들을 좀 주로 잘 수업 때 얘기했듯이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22번에는 2번 지문에 그 하자의 승계와 관련해서 직위해제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면직 처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직위해제, 말 그대로 책상 빼버리는 거죠.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러면 직위해제 됐다고 해서 꼭 면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무언가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때 잠정적으로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신분을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잠정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일단 일하지 말라. 직무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면직은 뭐죠? 말 그대로요. 그냥 완전히 신분 박탈의 조치예요. 목적이 다르죠. 그리고 더군다나 직위해제 됐다고 해서 꼭 면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얘네들은 동일한 목적이 아니라 별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별개 목적일 때는 하자의 승계를 부정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승계 부정 판례니까 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경찰 허가의 효과의 발생과 소멸. 자, 여기 확실한 이 포인트네.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은 기한 맞네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게 조건이었죠. 그럼 이제 4번이 틀렸다는 거네. 면제 나왔네. 그럼 면제가 나오면은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거죠.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건 뭡니까? 허가잖아요. 허가.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4번 틀렸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도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었죠. 함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고르는 건데 1번 보시면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 여기 재산이 빠져야 돼요. 여기는 조심하실 게 재산이 빠져야 되고요. 생명, 신체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면 됩니다. 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 장비를 긴급하게 사용할 때에는요. 여러분 주어가 경찰관이죠.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경찰관은 안전검사, 안전교육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검사 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안전검사라든가 안전교육을 받은 후 사용해야 되겠고 2번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 경직법 여기서 행안부령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쪽 파트에서.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 대통령령은 뭐죠?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 위해성 장비 규정이죠. 자, 2번 틀렸고 그다음에 3번 경찰청장 밑줄 그어놓으세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위해성 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그거를 좀 낸 거예요. 23번에 보면요. 23번에 보시면 아까 우리 경찰관은요. 특히 경찰관은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경찰청장은 안전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전 교육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안전성 검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은 안전교육, 청장은 안전성 검사. 이 표현에 집중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결과 보고서를 자 여기도 포인트가 되겠네.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에는 틀렸죠?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아니죠. 여기도 틀렸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현행범 동그라미 현행범 나오면 장구 사용 요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사무장 3 요거 나오면 장구 사용 요건이니까 4번이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은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2번 지문은 그 어떤 기출에도 틀리게 낸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도 틀리게 낼 수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자, 1번 지문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직함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 요거 꼭 체크해 놓으시고 요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은 그 소속 기관장 대신에 누구든지가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2번을 틀리게 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보 활동과 관련해서 경찰관에게 이영과 그 밖의 법령에 반해서 지시해서는 안 돼요. 2번은 주어가 틀린 거예요. 자, 3번 중요한 거죠.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예요. 위법 동그라미. 항상 위법한 지시일 때는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집행을 거부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라고 써놨다고요. 법에다가. 대통령령에다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거부할 수 있다 꼭 체크 잘 해놓으세요. 거부해야 한다 같지만 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4번은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난이도 상해 지문이고. 근데 25번은 어렵지 않잖아요. 1번 소공 목적의 원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소공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발동할 수 없다. 맞잖아요. 2번의 공공의 원칙은 알다시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관계, 공공의 안녕 질서와 관련 없는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발동돼서는 안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경찰 책임의 원칙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수업 때도 강조하지만 비례의 원칙 있잖아요. 이 비례의 원칙이 몇 번인가요? 25번이죠. 비례의 원칙이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시한 원칙이죠. 이게 조건과 정도. 도대체 얼마만큼 경찰권을 발동해야 되느냐. 너무 과잉, 오버해서 발동하면 안 되죠. 이런 조건과 정도에 관한 내용이라면 책임의 원칙은 알다시피 경찰권을 누구에게 발동하느냐. 경찰권의 발동 대상에 관련된 거잖아요. 누구한테 발동을 해요? 위험을 일으킨 사람한테 발동하는 거. 즉 경찰 책임자한테 발동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위험을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이건 누구와 관련된 거니까 대상에 관련된 원칙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뭐 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린 거예요. 경찰권 대상에 관련된 원칙이다. 그리고 4번은 필요성의 원칙 아시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최소 침해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3번 틀렸고요. 자, 26번도 판례인데요. 3번 정도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1번. 일단은 우리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에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 포함합니다. 행정지도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하지 않아요. 1번 맞고요. 자, 2번. 공무원한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아니면 부수적으로라도 이거 밑줄 꼭 하나 그어두십시오.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어야 돼요. 그런 거라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배상 책임이 성립하죠.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 이익과 우리와 관련이 없는 반사적 이익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안 된다. 그런 거 수업 때 다 말씀드렸고요. 자, 3번.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건데 그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거기다 이제 인사 담당 공무원이라고 쓰셔도 돼요. 이 인사 담당자가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증을 위조했잖아요. 이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본인 직무와 관련한 거잖아요. 3번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에서 말하는 중과실의 요건 보시면 끝에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한 상태를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4번 맞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은 처분성과 관련된 판례예요. 여러분 처분성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냐. 이 처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처분성이죠. 그래서 권리나 이익 침해가 있으면 우리가 쟁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봅시다. 판례,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들 위주로 봤어요. 자, 현역병 임용 대상자예요. 병역 처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취소 소송, 안 가겠다고 취소 소송 도중에 갑자기 모병에 의해서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했죠? 뭐 하자는 거죠? 당연히 권리 보호 필요가 없죠? 안 받아줍니다. 소송.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요. 가번 맞고요.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에요. 자, 이 사람 사실은 명예가 생명인데 이 사람이 불신임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박탈하게 되는 그런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요. 본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다툴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있어요. 자, 나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다번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 받았잖아요.
그럼 퇴학 처분 당하고 나서 어쨌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고졸자가 됐죠. 그런데 판례는 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봤어요. 여러분 퇴학 처분이란 것은 어쨌든 고등학교 때 먹은 징계인데 이거 없애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부당하다면?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징계 처분, 그런 명예나 신분 이런 게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 처분이라고 하는 퇴학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되겠죠. 그런 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자, 라번 중요하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이제 취소 소송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공무원이 정년퇴직됐죠. 자, 여러분 파면돼서 잘리는 것이나 아니면 정년퇴직돼서 잘려서 집에 가나 어쨌든 집에 가는 건 똑같아.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알다시피 우리 징계에서 배웠지만 파면 받으면 어떻게 돼요? 퇴직금 날라가잖아요. 퇴직급여에 제한이 있잖아요. 퇴직 수당에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선 다툴 만한 그런 소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이런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라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번은 시도교육감이 통보한 대학 입시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의 세모를 한번 쳐보시고 제가 이런 말이에요. 수업 때. 계획 세운 거. 계획만 세우는 건 내부적 행위로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신 성적 산정 지침 세모, 지침만 내려놓은 거지 아직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이익을 아직 침해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번 맞아요. 그래서 그럼 바번이 이제 틀린 건데 업권 면회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있죠. 이건 강학상 확약이에요. 그래서 확약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 우선순위 결정 자체가 아직 허가를 내주기 전에 너한테 허가를 내준다면 1순위로 주겠다 약속만 한 거잖아요. 아직 허가라는 처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럼 처분이 아니니까 공정력이나 불가증력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공정력, 불가증력 이런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바 두 개가 옳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의 개인정보보호법 최근에 중요도가 꽤 높습니다. 자주 출제될 거예요. 자, 옳은 것은 골라보죠. 자, 1번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가명으로 처리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거 첫 번째 익명 동그라미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면 익명 동그라미 익명에 의해서 하면 되죠. 익명이 여러분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익명 처리해 주는 게. 그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도 또 한번 익명 처리에 익명 동그라미 치세요. 이걸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엔 그때 이제 가명 동그라미 가명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느낌이 안 오면 이렇게도 외워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28번에 보시면 28번은 1번에 가예요. 물론 이해하면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이렇게 찾아보세요. 자, 1번은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별표 좀 해두시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처리자 이 사람들이 통계 작성 밑줄 그어보시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특히 이런 걸 위해서 가명 정보를 처리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통계 낼 때 그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 걸어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틀렸죠? 동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 그리고 3번 중요하죠. 익명 처리는 처리할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가명 처리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가명 처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는 거죠. 일부 동그라미. 그리고 일부 전부를 대체하는 밑줄. 이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게 익명 처리에서 전부 삭제라고 하면 안 돼요. 일부만 삭제하는 겁니다. 그게.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자, 그리고 4번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합니다. 4번 틀렸어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은 행정학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 가장 낮은 쉬운 문제였어요. 자, 조직 내부 갈등 해결 방법. 자, 1번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 1팀, 2팀 싸우고 있으면 짠 상부님 나타나셔가지고 상위 목표 제시하고 이해해라, 양보해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문제 해결이 어렵다. 갈등을 완화하거나 보류, 회피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나쁜 거 아니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3번 갈등의 장기적 대응 방안은 주로 바꾸기 쉽지 않은 것들, 구조, 체계, 제도, 행태, 사람 잘 안 바뀌죠. 이런 것들이에요. 구조, 그다음에 체계, 제도, 행태 이런 것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런 건 빨리 바뀌는 게 아니니까 장기적 개선 방안이죠. 4번이 맞는 거죠. 4번이 이제 틀린 거죠.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세분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잘게 쪼개져 있으면 조정하고 통합을 하면 되잖아요. 조정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이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인력하고 예산 보충해주면 되겠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꿔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은 틀렸으니까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이제 30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계급의 수가 보통 적죠. 그리고 계급 간의 차별도 심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충원이 힘든 폐쇄형 충원 방식 취하고 있습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딱 보면 틀렸잖아요.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 양성이 목적이죠. 그래서 2번에 경찰 전문가 양성 요거를 일반 행정가 양성으로 고쳐주셔야 되죠. 보시면 30번은 일반 행정가라고 수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3번의 직위분류제는 전직이라던가 시험 채용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인사 행정의 합리화 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 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의 합리적 기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번 맞죠? 그리고 4번 직위분류제는 미국 동그라미 꼭 쳐놓으시고 미국에서 실시되고 다른 나라로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쉬운 문제였어요. 자, 31번 매슬로우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죠.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그 동료나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고충 처리 상담하는 건 사회적 욕구에 대한 표현이죠. 1번 존경의 욕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2번 포상휴가 가는 것보다 유능한 경찰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범인을 검거했다면 이건 존경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기출지문이니까요. 3번 안전의 욕구는 당연히 불안하니까요. 신분보장이나 연금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고요. 4번의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우리 적정 보수 돈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건강하려면 좀 쉬기도 해야 되잖아. 휴양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이제 32번은 감찰규칙.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1번에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2개월이잖아요. 그죠? 2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여러 가지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에 경찰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감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자, 2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3번 숫자 틀렸잖아요. 출석 요구할 땐 조사기일 2일이 아니라 3일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조심하셔야죠. 내부적인 절차니까 출석 요구서 서면으로 해도 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구두 동그라미 꼭 치시라고 말로 해도 괜찮다고 내부적인 거니까. 그리고 끝에 조심하시고요.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요청 동그라미 동의가 아니라 요청이 있는 경우엔 즉시 조사에 접수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셔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자, 4번. 자, 이거 틀렸죠? 감찰관의 의무 위반 행위 중 금품 향수수, 공금횡령 유용, 돈과 관련됐거나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가중해서 징계 조치하는 게 아닙니다. 감찰관이 의무 위반 행위를 했으면 모든 의무 위반 행위라고 하셔야 돼요. 32번은 이렇게 수정하셔야겠죠? 4번에 모든 의무 위반 행위라고 이렇게 고치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그 다음에 성과 관련된 범죄에 한하여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4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4번은 오답이에요. 그럼 정답은 1번 알아두시면 되겠고. 33번은 숫자 더하는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 기억번은 40명 이상, 니은번 90명이네. 그리고 중재위원 우리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1명,
2명 이내의 부위원장, 2명 이내의 감사. 1, 2, 2 이렇게 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사 대표자는 이거 조심해야죠.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한테 발송하라고 했습니다. 7일, 10일 오래 가면 안 돼요. 이 언론 보도 잘못 나가면 피해가 크다라 그랬죠. 빨리 받아줄지 말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일이라고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의 합은 아마 137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갑시다. 이제 총론의 마지막.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모든 국민 밑줄 맞죠? 정보 공개 청구권 가지고요. 자, 외국인은 밑에 밑줄 그어두세요. 외국인 대통령령 밑줄. 그래요. 모든 외국인이 아니죠.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만. 1번 맞고. 자, 2번 그 처음에 최초 청구를 받았으면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잘 체크해 두시고 공개 여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예요. 그래서 이의신청 안 가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3번도 맞는지만 4번이 틀린 거예요. 공공기관은 그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전부 또는 일부가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3자한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일까지 갈 필요가 없죠. 지금 청구인 거 공개하다 보니까 3자께 어쩔 수 없이 공개되게 생겼잖아요. 그럼 3자한테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죠. 3일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조심하시라고요. 필요한 경우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체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경찰학에서 대부분 의견은 들어야 한다. 그러나 들을 수 있다 나오는 게 여기라고. 여기까지 보셔야 완벽한 거죠. 항상 그 틀리는 부분만 보시니까 절반밖에 공부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4번 틀렸고요. 자, 35번은 눈에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거예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이번에 호송 경비 업무에 그 사람 대신에 물건이라고 고쳐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게 안 보였으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자, 일단 이번에 호송 경비 업무 먼저 보시면 운반 중 이 키워드 나오죠? 호송이죠? 그리고 현금이라든가 이런 다 물건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을 물건으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의 시설 경비 업무는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시설 보이니까 체크 잘 해놓으시면 되겠고. 3번의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 추가된 거니까 꼭 잘 정리해 두세요.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통행에 위험 있는 장소, 도로 점유하는 행사장 이런 곳에서의 교통사고나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4번의 기계경비 업무는 기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계랑 유사한. 그러나 그 밑에 줄에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죠. 항상 외의 동그라미 잘 쳐놓으시고 내의 장소라고 해서 틀리게 나오죠. 당연히 여러분 관제시설은 보는 시설인데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2번 틀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6번은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라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자, 1번의 가정폭력 범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주로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뭐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뭐 몇 개만 좀 적어 볼게요. 36번에 보시면 1번에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게 좀 적으니까 이거를 좀 암기해 달라고 했었어요. 살인죄, 상해죄, 그다음 폭행죄.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가정폭력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살인, 상해죄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폭력 중에서 재산범죄 중에 사기, 횡령, 배임 이런 등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충만 적어볼게요. 업무방해죄 이런 거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애가 숙제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가 때렸다고 해서 그 업무방해를 보지 않고요. 공무방해도 이것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많아요. 약취유인죄도 있고요. 가정에서 부모가 약취유인했다. 이걸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의 뭐가 있습니까? 그 치사상죄가 있죠. 거의 뭐 죽을 만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경우. 근데 주의하실 건 강간치사상은 가정폭력 범죄예요. 이거는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중손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진짜 위험하게 할 정도로 때려부시는 거. 그건 이제 가정폭력 범죄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너무 센 거야. 근데 이거랑 비교하실 게 뭐가 있죠?
특수손괴, 그 다음에 재물손괴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다? 요거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보시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가정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유기, 아동학대 쭉 나오고요. 쭉 가다 보면 업무방해 밑줄 그으시고 요거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심하실 건 재물손괴. 요거는 가정폭력 범죄다. 자, 1번은 그래서 틀렸고 2번에 알다시피 피해자는 신체 정신적 피해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재산상 피해도 들어가죠. 밥통 던지는 거. 이런 것도 가정폭력으로 들어갑니다. 2번 틀렸고 자 3번 알다시피 현장에 나가서 사법경찰 관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이게 응급조치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상담소나 보호시설 인도는 동의를 해야지만 갈 수 있죠.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게 틀린 겁니다. 자 4번이 맞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긴급을 요해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신청에 의해서 긴급 임시조치 할 수 있죠.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직권 신청에 의해서 다 되고요.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고요. 그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만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여야 한다. 항상 그런 것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자,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7번은 경비경찰에서 A급은 아니고요. C급이야. 그렇지만 뭐 특징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1번에 보면 진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예방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뭡니까? 복합 기능적 활동이죠. 진압뿐만 아니라 예방 역할도 한다. 2번에 조직적 부대 활동. 당연하죠. 경비경찰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 활동에 중점 둔다. 2번 맞고요. 3번 눈에 보이죠? 틀린 거? 현상 유지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소극적이고 정태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활동을 하실 때는 소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이고 동태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목적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 출동해서 활동을 하는 건 적극적이고 동태적으로 하셔야 돼요. 3번 틀렸고. 자, 4번 경비경찰의 특징 중에서 하향적인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요거 일반적으로 지휘관의 지휘 책임을 강조하는 것.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심하실 건 지휘관 나왔다고 해서 지휘관 단일성으로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여기는 포인트가 하향적 명령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아마 그 부분을 잘 안 보셨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요. 자, 38번은 이게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1번. 기존에 출제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오답으로 지문을 비틀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1번 보시면 길 가장자리 구역은 어디만 잘 보세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이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맨날 오답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이렇게 오답으로 나오잖아. 이것만 보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뒷부분을 틀리게 낸 거예요. 이것도 한번 봐달라는 취지에서 낸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 때 봐야지 언제 봐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차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38번은요. 보행자의 안전이에요. 38번에 보시면 38번은 1번에 보행자의 안전으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차마의 안전이 아니라. 제가 기본 이론 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풀이 때도 하고요.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린 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의 중앙선의 개념은 아시다시피 황색 실선, 황색 점선 다 가능하죠. 그리고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로 설치한 시설물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의 초보 운전자 처음 면허 받은 날부터 2년 맞고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그리고 도로. 우리 꼭 법에 따른 도로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 끝에 붙어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밑줄. 요거잖아요. 여기도 도로로 보고 있죠. 그래서 38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못 잡아내서. 근데 2번, 3번, 4번을 확실히 알면 속어법으로 풀 수 있잖아요. 자, 39번 갈게요. 우리 안보경찰의 북한 이탈 주민. 자, 여기 문장에 보시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죠. 여기 꼭 체크해 주세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문제 시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결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오답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39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아니할 수 있다가 맞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사유는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기 쉽죠. 살인이라던가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위장탈출 혐의자 꼭 보호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테러라던가 뭐 납치, 마약 이런 형사범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4번 사유는 맞는데 숫자가 틀린 거죠. 국내 입국하고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뭔가 좀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4번이 숫자가 틀린 거예요. 어렵진 않았고요. 쉬운 문제였고. 40번도 뭐 다문화 사회 접근 유형 3가지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내용만 잠깐 보면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하고요. 그리고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돼서 이해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류 사회 문화 양식과 섞이지 않겠다. 그래서 독자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이건 급진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외사경찰에서 A급, B급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C급 정도로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라 한번 문제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상 40문제 해설을 다 했는데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기존의 출제 포인트가 아닌 부분에서 나온 지문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요번에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윌비스 1월 경찰학 모의고사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